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기준이라 믿었던 그 나라. 변화를 천천히 하되 가장 정교하고 가장 품격 있게 간다고 믿었던 나라에서 지금 자신들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변화를 요구한 사람이 바로 그들 내부의 상징이자 누구보다 보수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자부심, 스스로 최고의 기준이라 여겼던 그 틀을 그 사람이 먼저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면했던 해답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나라를 뒤흔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지마 켄타로, 일본 총무성 디지털 전환 기획실 실무 책임자입니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법제처, 내각부를 거쳐 총무성까지 25년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능력을 의심받은 적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고지마 실장님,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도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디지털 전환 회의 중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을 비추고 15명의 관료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그 순간 신입 직원 다카하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쿄대학교 출신의 이 젊은이가 감히 한국을 운운하다니. 제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꽉 조여졌습니다. 한국은 논외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죠. 우리는 덴마크나 독일처럼 행정체계가 선진화된 나라를 참고해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정도가 적절하겠죠. 다카하시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원래대로 진행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5년 전 덴마크 컨퍼런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 국가입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간 모욕감. 서양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웃었죠. 기술 강국 일본이 아직도 종이와 도장, 팩스에 의존한다며.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대형 모니터에서 NHK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일본은 8위 기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8위라니. 내가 총괄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결과가 한국보다도 뒤처졌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잘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 인식 속에서는요. 실장님, 한국 사례를 검토해 볼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다카하시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한국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90%를 넘었고 일본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죠. 창밖으로 도쿄의 번화가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과 첨단 기기로 가득한 도시, 하지만 정작 행정 시스템은 종이와 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결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 종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실장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내민 것은 두꺼운 종이 서류 뭉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는 자료조차 종이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아이러니.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진 건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평가일 뿐인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다니. 그건 제 자존심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전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25년간 확신했던 일본 행정의 우수성.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의문이 곧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마이타운 시스템이 드디어 시범 운영됩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일본 첫 디지털 민원 시스템 마이타운의 출범식이었죠.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은 언론사 기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타운은 민원 예약과 전자순번표, 일부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긴 줄을 서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나 에스토니아처럼 완전 페이퍼리스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불편한 질문이었지만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기술보다는 철학을 중시하는 것이죠. 종이가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디지털이 필요한 부분만 전환하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 답변에 기자들은 만족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일본식 디지털 전환, 마침내 시작. 기술보다는 철학을 중시하는 일본의 선택. 나카무라 국장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지마 실장, 역시 자네였어. 체면을 살렸네. 체면.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출시 한 달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이타운 시스템은 불안정했고 연결이 자주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구청에 줄을 서야 했죠. 심지어 온라인 예약을 했어도 결국 종이 서류를 들고 와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끊임없이 울리는 민원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실장님, 고령층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겠다고. 아사다 계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 지원팀을 더 배치하세요. 그리고 홍보 자료도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앱으로 3분이면 끝내는데 일본은 여전히 줄 서야 한다. 디지털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라. 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구청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보였습니다. 마이타운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던 중 한국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관한 특집이 방영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이 태블릿으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연출된 것일 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고지마 실장, 중의원에서 마이타운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있었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인데 언론에서도 계속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실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의 눈빛에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지마 실장, 외유성 출장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나카무라 국장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 명목은 디지털 행정 시스템 비교 연구였지만 사실상 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과 없는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책임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내 저는 괴로웠습니다. 25년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시아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배우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우거나 개발도상국에 가르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오라니. 실장님, 이번 기회에 정말 배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전날 다카하시가 보고서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조롱을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피해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무너뜨려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문제투성이일 것이라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동입국 심사 이용하세요. 1분 만에 입국 완료. 저는 일부러 유인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인 창구조차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했고 종이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주십시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정보를 입력했고 몇 초 만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모바일 입국 신고 앱을 사용하셨으면 더 빨랐을 텐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표를 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한 후 바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매표기 앞에 섰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선택 가능했고 터치 한 번에 모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매표기에서 현금을 넣었을 때 동전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잘못 들어간 일본 동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분해낸 것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전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행정 시스템을 보지 않았으니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확인만 한 후 모바일 키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종이 영수증이나 카드키가 필요 없었죠.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저는 갈수록 불편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 제가 가진 모든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서울 아현동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첫 번째 장소였죠. 태블릿과 메모장을 든 채 저는 최대한 냉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청 건물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구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이었죠. 여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민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진 않았습니다. 대신 키오스크 몇 대가 있었고 시민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조작한 후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만 꺼내 든 채 곧바로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관찰자임을 밝히고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디지털 행정 담당관이라는 이름표를 단 김민수라는 젊은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지마 실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청 한쪽에 마련된 디지털 도우미 부스에서는 노인들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만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담당관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뒤따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장순옥 할머니라고 소개받은 78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프린트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김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PDF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걸로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QR코드를 보여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등본을 발급받고 PDF로 저장한다고요? 일본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조차 종종 PDF 저장에 어려움을 겪는데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부 24 앱 사용이 익숙하세요. 이미 2년 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 담당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두 번째 충격을 주었습니다. 2년이라면 우리가 마이타운 시스템을 구상하기도 전부터 이미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단 말입니까? 요즘은 손자보다 제가 더 빠르다니까요. 세금 납부도 앱으로 하는데 3분이면 끝나요. 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필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일본 젊은 공무원도 못하는 일인데. 점심시간 김 담당관이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문은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했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메뉴판이나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소 창피한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직은. 현금 결제와 종이 영수증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변화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도쿄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냥 현금 써요. 앱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던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김 담당관의 제안으로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디지털화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렵겠지. 여기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청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82세 농부 박철수 씨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씨는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통역해주는 김 담당관을 통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쪽은 일본에서 온 고지마 켄타로 씨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연구하러 오셨어요. 아, 일본에서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집에 들러 차라도 한잔하세요. 박 씨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예상외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태블릿이 거치대에 꽂혀 있었고 벽에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디지털 기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요. 하지만 군청에서 교육을 여러 번 받았어요. 이제는 날씨 확인부터 농산물 판매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박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날씨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지역 날씨와 함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정보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앱은 농사에 특화된 날씨 앱입니다. 제가 키우는 작물에 맞는 정보를 알려주죠. 그는 다른 앱도 열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사과를 직접 판매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니 수익이 더 좋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시골 농부들은 여전히 농협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의 고령 농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주민센터에 자주 가세요? 아니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는 바빠서 갈 시간도 없어요. 대부분 앱으로 해결하고 꼭 필요할 때는 마을 입구의 무인 민원기를 이용합니다. 박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을 입구로 다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 설치된 무인 민원기는 ATM처럼 생겼지만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분증만 대면 주민등록등본부터 토지대장까지 거의 모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시골 어르신들도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청까지 나가는 수고를 덜어드리죠. 김 담당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인층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도쿄 교외의 한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여전히 행정 서비스를 위해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관공서에 가야 했습니다. 무인민원기, 온라인 신청,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에게 맞춘 것이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깨달은 핵심이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일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 담당관은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자정부 서비스의 만족도와 이용률 통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료를 펼쳐보니 한국의 전자정부 만족도는 92%, 모바일 앱을 통한 서류 발급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온라인 민원 경험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디지털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이곳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과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화가 핵심입니다. 브리핑을 맡은 이 국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디지털 포용. 이 단어가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 대신 교육했습니다. 동네 경로당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디지털 가족 캠페인도 벌였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이 국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위기의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디지털화는 그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위기의식. 이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제 대국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안정감이 오히려 변화의 동력을 약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이 국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반면 일본은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시작합니다. 맞나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고 변화가 느립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저는 병원 예약 시스템을 시연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블릿으로 국립병원 예약 앱에 접속하자 진료과와 의사 선택, 예약 가능 시간이 바로 표시되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예약이 완료되었고 처방전도 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방전을 종이로 받지 않나요? 디지털 처방전을 선택하면 근처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처방전이 필요 없죠. 일본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종이에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는 그것을 약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1세기에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의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떤 젊은이가 노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분들은 가족인가요? 김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디지털 동반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로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작은 장면들이 모여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깎아내리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포공항 입구에서 김 담당관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지마 실장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감도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대신 배움의 겸손함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우리가 외면했던 해답. 귀국 후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의 긴 줄, 종이 입국 신고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도장을 찍는 직원들. 불과 몇 시간 전 인천공항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고지마 실장님, 출장 어떠셨습니까? 마중 나온 다카하시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왔네. 짧게 대답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에 오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첨단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 로봇이 안내하는 쇼핑몰. 겉으로는 첨단 기술의 도시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표면 아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해 구청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인들은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고 직원들은 종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번호 7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자 안내판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디지털 순번 시스템, 이것이 우리 마이타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저 아날로그 시스템을 살짝 디지털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창구에서는 한 노인이 도장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가져오셔야 해요. 직원의 말에 노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장순옥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구청 앞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QR코드 주문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직원이 종이 메뉴판을 들고 와 주문을 받았고 계산은 현금 또는 카드로만 가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와 민원 창구에 섰습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그는 양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성 후 도장 찍으셔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양식을 받아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한 글자 한 글자 수기로 적어 나갔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던 디지털 양식이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끝났는데.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타이핑을 시작하자 생각이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비판적 보고서가 아닌 배움과 성찰의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프린트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지마 실장님, 내일 오전에 출장 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카하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우리가 외면했던 해답.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보고서 제목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다른 간부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 82세 농부가 농산물 직거래 앱을 사용하는 모습, 무인 민원기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한 디지털을 실현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무라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지마 실장, 당신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고 사용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았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솔직한 대답이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보게, 고지마 실장.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들어보고 싶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K행정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이 붙은 새로운 제안서였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핵심은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단계적 페이퍼리스 행정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포용 개념의 적용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대와 달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고지마 실장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용기에 감사하고 싶군요. 나카무라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K행정 시범 사업을 승인합니다. 고지마 실장이 TF팀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한국 사례를 언급했던 다카하시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참고하자고 했던 제 의견을 무시하셨는데 이제는 선두에 서서 변화를 이끄시는군요. 그의 말에는 약간의 비꼬미 있었지만 저는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맞아, 다카하시군.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진보를 이끌어내지. 이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첫 번째 디지털 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우미 부스도 설치했고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1년 후 K행정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TF팀 멤버들과 함께였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장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적립은 네이버페이로 해줘요. 할머니가 점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이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일상적인 광경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나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결국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일정은 국회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했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할 시간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는 길, 한 젊은 의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지마 실장님, 이렇게 변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바꾸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78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 관료가 결국 한국에게 배우게 된 여정.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변화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온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미래였다는 걸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를 집에서 몇 번의 터치로 해결하는 것, 버스에서 QR 한 번으로 결제하고 밤늦게도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무릎을 꿇을 만큼 충격적인 혁신이었다면 그 자체로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